예, 예,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예, 음력으로는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그 생활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생활민주주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 합의,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론적 사고를 해야 되고 또 분석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직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적 사고를 해야 되고 플랫폼적 사고를 해야 되고 또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직론적 사고라는 것이 전략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략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통시적 지평과 현실적인 공시적 지평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융합하는 학문이다. 융합하는 가장 고등한 정신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를 우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직론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조직론적 사고를 하고 전략적 사고를 하고 융합적 사고를 하더라도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무엇을 위한 조직론적 사고이고 무엇을 위한 분석적 사고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도 이 칸트의 철학과 사상을 가장 핵심으로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칸트의 인간관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저는 환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글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국사 복원에 기초해서 저는 또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인류가 시각적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지난 10만 년 전에서 7만 년까지 약 3만 년 동안에 이 시기를 태고사의 문명기라고 설명을 하였고, 이 태고사의 문명기 때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보리살트를 줄임말이 보살사상이 되는데, 그러면 보리살트는 음차인 그 내용이고요. 원래는 뭐냐면은 산스크리트 범어인 보디사트바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 보디사트바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그 발음에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본래 본디 원래 본디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원래 타고난 성품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보살사성은 폭넓은 생명관을 가지고 있고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정령신앙의 기반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정령신앙의 기반적 요소가 되니까 모든 생물을 포함해서 무생물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원래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본질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철학적인 질문이 이제 도달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바로 본래의 성품을 타고난 생명체의 본래의 모습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고 하니까 인간은 어떤 것이 본래의 타고난 성품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란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보살사상이기 때문에 저는 태고사의 문명기의 철학과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이라고 이렇게 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철학과 사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5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초월적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살사상은 5가지의 기본적인 틀을 철학과 사상에 담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 초월적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식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살사상의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 철학적 베이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불교와 공명사상에서, 유교인 공명사상에서 가장 잘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식작용의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자이나교라든지 그 다음에 브라만교라든지 그 다음에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르아스트교라든지 이러한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 또 아리안의 종교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잘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브라만교를 대변하고 있는 우파니사드 철학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르아스트교의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조르아스트르는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바로 선과 악의 이분법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의 이 구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대사, 상고사, 태고사를 겪으면서 이것을 뭐냐면 가장 잘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서구 유럽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론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 바로 데카르테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칸트에 와서 이게 정립이 됐는데, 우리 최동수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는 바로 이 칸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이 칸트의 그 인생관에 대해서 이해와 지식,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매우 뭐냐면은 강조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거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칸트의 인간관을 보면은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행력에는 한계를 모른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타고난 인간 그 이성적 능력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성적 능력은 바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 상징 체계를 우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드디어 자연과 결별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자연과 결별하면서 있지도 않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상상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어서 자기 초월적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상징적 언어인데, 이 상징적 언어가 바로 우리가 근대나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을 포함해서 그다음 과학자들, 그다음 심리학에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앞 시간에도 잘 설명하였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정밀정치하게 그 뿌리를 찾아 보기 위해서 제가 적었던 내용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아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 자아라는 개념은 바로 유일무이한 인간에게만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존재로서는 유일한 독자성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일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 지시받을 수도 없으며, 누구에게 통제받을 수도 없다, 명령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식하는 존재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철학과 사상을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론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이 학문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척추동물의 진화의 신경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신경계가 바로 감각적이고 지각적이고 생각이 상징으로 그 상징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맘먹게 달렸다는 이런 1차원적인 해석이 아니라 바로 이 상징적 언어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식의 작용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각을 거듭하게 되니까 그것이 형상이 그려지고, 그 형상이 모이게 되어서 하나의 상징으로 이루어져서 그 상징이 형상으로 완결되었을 때 일체유심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인 체제라고 말하고, 이거를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우리 전전도입에 바로 머릿속에 박히면서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추론적 사고가 가능하고 자기 인식이 가능하면서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요소를 상징적인 언어로서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의식인 자와 무의식인 자를 뭐냐면은 우리가 구분하였고, 이 언어를 쓰는 상징 시스템에서 인간이 만든 사회적 틀 속에서 우리가 문화와 종교, 명상, 법, 윤리, 도덕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인 의식의 존재의 틀에서 우리가 이것이 주관적 세계가 객관적 세계로 나아가는 네트워크가 될 때, 우리가 즉 다시 말하면 문화와 종교, 명상, 법, 윤리, 도덕이 이건이 객관화되었을 때, 이 객관화된 요소를 어떻게 하면 역할 존재로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보완하면서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세계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이용되지 않고 이것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과 종교 이런 것들이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와 종교, 명상, 법,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문화를 위한 문화, 종교를 위한 종교, 명상을 위한 명상, 법을 위한 법, 윤리, 도덕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는 다 자기 입법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유일무이한 존재성에 의한 자기 입법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러한 뭐냐면 요소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아까 인사조직론적 사고가 필요하고, 여기에 통시적인 요소와 공시적인 요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 언어 개념을 좀 더 보다 더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의 철학과 사상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것을 자연과학적 요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무한과 무의식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한과 무의식은 실제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무한과 무의식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연속적인 개념이 깨어지고 불연속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를 재규범하여 유한의 개념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이 바로 의식의 개념으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의식의 개념으로 끌어와서 유한적 요소로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조직론적 사고, 프로그램적 사고, 플랫폼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론적 사고는 어디까지는 무한의 개념에서 유한의 개념으로만 가능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에서 입자물리학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현대물리학의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물리학의 개념은 바로 무한은 경계를 지우는 유한으로, 연속은 불연속으로, 인간은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는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지게 될 때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의 유일한 독자성을 가진 인간이 나의 생활 민주주의 기본적인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태고사의 문명기의 보살사상이고, 상고사에서는 환인사상이고, 고대사에서는 옥황상제가 된다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이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은 바로 니체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 죽었다는 것은 신은 있기는 있는데 그 신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의 무한성을 유한성으로 끌어들여서 유한성에 대한 기본적인 독자성을 가지게 되어서 인간과 존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니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철학과 사상과 소펜하우와 니체에게 사상을 받아들이게끔 해줬던 동북아의 유교와 공명사상과 중국 인도의 중천적국의 뭐냐면은 불교, 그 다음에 도교 같은 이러한 철학들이 서으로 전해가서 철학의 인식작용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이성작용과 합리성을 중요시하게 됐는데, 이 이성작용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막스주의고 실존주의다 되는데, 이 막스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막스와 엥겔스고,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키에르게오르와 사르트르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 이성작용의 합리성은 바로 인간 주체적 의사결정의 결단과 역사적인 가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매우 뭐냐면은 이성작용의 중요성을 내세웠던 것이죠. 이러한 이성작용이
중요시 여겨서 계몽주의의 이성주의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우리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게 됐고, 이 이성과 합리성의 의문을 제시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구조주의인데,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레비스트로스라든지 라캉이라든지 바르트 같은 사람인데, 이들이 내세웠던 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무의식의 세계. 예, 이 무의식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우리가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의식화해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 뭐냐면은 가졌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모순을 발견하면 되면서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구조주의고, 그 구조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킨 것이 이게 포스트 구조주의가 되는데, 이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데리다라든지 푸크라든지 들레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의식적인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현상이 이 서구 유럽에서는 바로 광인, 족쇄, 폭력, 정신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서구에서 학문으로 정리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광인의 시대고, 족쇄의 시대고, 폭력의 시대고, 정신병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폭력의 시대와 족쇄의 시대, 폭력의 시대와 정신병의 시대를 방치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문바들이고 문재인 친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요구에 결코 배신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러한 포스트 구조주의의 비이성적인 무의식적인 세계에 드러나게 되어서, 이 무의식적인 세계의 포스트 구조주의 요소로서 반인간주의적이고 반서구적이며 반이성주의고 비합리적인 요소로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광인의 시대와 족쇄의 시대와 폭력의 시대와 정신병의 시대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치했던 우리가 문재인과 이낙연 같은 이런 무능력한 우리가 정치인을 이제는 도태시키고,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친일 독재 기타 전제 왕권 국가에서 수직적 리더십의 바탕을 두고 있던 사회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전환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바로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억강부약과 대동사회와 사회국가 건설이라는 틀로서 우리가 수평적 리더십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이 이재명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이재명의 시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 친문 중심과 혼돈 민주화 세력들, 학생운동권 명망가들이 이러한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의 를 속이고 이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그들이 윤석열 정부와 같은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뭐냐면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문을 포함해서 호남민주화의 대표적인 잔당 세력인 호남민주화 세력의 가짜 민주화 세력인 이낙연을 비롯해서 많은 송갑석이라든지 기타 민주화의 학생운동권의 민주화 이름으로 민주화를 배신한 사람들, 친문을 앞세워서 친문의 무능력을 극대화시켜 줬던 이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비서관을 포함해서 능력인 사람들,
학생운동권을 빙자해서 전대협 의장이라고 내세워서 통일부 장관까지 했던 이인영이라든지 김민석은 또 마찬가지죠. 예, 임종석이라 같은지 한양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이들과 호남민주화 세력이 이 이낙연과 함께 이제 생명을 다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러한 3대 가짜 민주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호도됐고 우리가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들에게 뭐냐면 우리가 이용 당할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를 내세워서 특히 이 친문과 호남 민주화 세력과 학생운동권의 명망가들을 경계하면서 진보민주 통일세력으로서 우리의 굳건한 생활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녁 한 7시 20분이 됐는데요.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이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